다음 세대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현 세대의 배만 불리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일종의 다단계 사기와 같다. 이창수 연금학회장이 최근 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출산율이 0.83명으로 전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는 약 30년 뒤 이 국민연금이 고갈될 전망입니다. 출산율이 늘어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노후에 지금 수준의 연금을 받기 위해선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이 연금 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권이든 입 밖에 꺼내기 힘든 말입니다. 당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불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자들의 반대, 여기다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세대의 뿌리 깊은 불신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9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금 제도도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어떤 진영의 정부가 들어서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그 여건을 지금부터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미국과 중국 간에 이번엔 인프라 맞대결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점점 커지는 인플레이션의 경고음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한번에 또 뵙겠습니다. 예, 중국의 그 1대1로에 맞서서 서방 세계가 B3W 이거를 지금 맞불을 놓고 있다. 이런 뉴스 요즘 많거든요. 네. 1대1로 좀 들어보긴 했는데 네.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1대1로들은 이제 원벨트 원로드 라고 한 2013년부터 시진핑 정부가 해상과 육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연결하고 또 이제 아프리카까지 연결하고 자 이거를 통해서 중국의 이제 그 어떤 발전 방식을 실은 해외에 이제 적용을 시킨다. 그와 함께 중국이 실은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에너지하고 식량인데요. 에너지 이제 뭐 석유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라카 해협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데들이 중국에 항상 친화적은 아니지 수 있잖아요. 봉쇄되면은 실은 에너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렇죠. 식량도 자,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부터 이제 육상으로 좀 더 안전한 통로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단점을 커버하고 또 중국의 이제 높아진 위상을 가지고 전 세계로 확장하는 그런 대외 전략으로 이제 1대1로가 있어서 한 거의 7, 8년 정도 이제 투자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투자라는 게 뭘 투자한다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입니다. 뭐 스리랑카 그다음에 각 지역 거점에 그 연결을 하는 것들이죠. 항만부터 해서 항만, 다리, 도로 이런 거.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인가요? 거기도 아마 상당 부분을 인수해가지고 이 종착지죠. 그 특히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의 종착지인 피레우스 항구에 아마 상당 부분의 지분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직접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육로를 통해서. 그 중간에 보시면요. 이제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다 들어갑니다. 뭐 터키, 이란, 러시아 뭐 등등으로 해서 미얀마 밑에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미국이랑 적대국인데 이제 중국은 그것들을 많이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대외 전략의 대표적인 그 이제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서 잘 안 됐어요? 네. 그 나라들은 좋아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개발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인프라 같은 걸 도로나 항만 이런 걸 뭐 돈이 많이 없으니 잘 설치 못했으니까 해준다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수요 예측이 잘 안 맞았나 보죠. 그 예상대로 진척도 잘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만들었는데 이제 교육량이 형편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채만 쌓이고 이 인프라 투자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자 이러면 이제 중국
대한 부채들이 이 신흥국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가운데 예. 그 돈을 못 갚으면 중국에 대한 부채가 돈을 못 갚는다는 게 왜 그러니까 왜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에 코가 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런 건지. 중국 자본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공짜는 아니니까. 그럼요. 예, 무슨 개발 그 전에 있었던 선진국들이 많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이제 각 지역의 뭐 ADB, 아시아에서는 뭐 ADB, 예. 뭐 라틴 아메리카 뭐 여러 지역이 그런 주로 미국 중심의 이런 국가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런 자금을 활용한 게 아니라 예. 중국이 이제 투자하고 예. 그다음에 대신에 우리 중국인들이 가서 건설하고 예. 자, 돈도 의대가 대주고 예. 자,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이 나라들은 중국의 부채가 되게 높아진 거죠. 중국에 대한 부채가 그래서 신흥국들이 특히 안 좋은 신흥국들이 이게 취약한 신흥국들이 되게 높아진 상태여서 예. 이게 지금 신흥국들의 지금 그 목을 죄고 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예. 신흥국들을 우리가 지금 볼 때요. 주요 신흥국들, 큰 나라들이죠. 뭐 인도든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 이런 나라들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근데 작은 나라들 있죠. 이런 스리랑카. 나라를 우리가 프론티어 국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도 지금 금융 투자도 제대로 그런 나라 투자는 들어보신 적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나라들이 프론티어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이제 또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졌는데 예. 실제로 돈을 못 갚으면은 오히려 그 항구를 뭐 이제 군사 기지로 자 이렇게 중국의 군사 기지로 좀 쓴다든가 조차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전에는 우리한테 투자도 해주니까 분위기 좋았는데 예. 이거는 뭐 갑자기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이제 돈 못 갚는다고 이유로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하니까 이 신흥국들이 이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나빠지고 있다. 요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던 이제 미국과 유럽과 특히 미국이겠죠. 중국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 1대1로에 대응해서 이번에 이제 민주주의 동맹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리나라 들어간 뭐 G7 플러스 알파 있겠죠. 잠깐만요, 센터장님.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네네.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왜 이 신흥국들이 중국에 코가 깨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항만이나 다리, 고속도로 같은 이 중국 자본으로 잔뜩 다 건설해 줬는데 그게 다 공짜가 아니니까 일종의 차관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신흥국들이 중국이 그러면은 돈 없으면은 뭐 쉽게 말해서 몸으로라도 때워라 아니면 뭐 조폭들이 장기라도 빨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신흥국들을 중국의 일종의 그야말로 코가 꿰게끔 중국말을 듣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군요. 일종의 부채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놨다는 부채 거군요. 함정이 이제 그런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 해당 정부가 그 전에는 친중 정부일 때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제 반중 정부로 바뀌어서 이거 왜 했냐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되면은 정서가 나빠지고 한데 일단은 차관 빌린 거는 어떻게 뭐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돈 안 갚는다고 전쟁까지 했던 옛날도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지역의 그 항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군사 기지로 좀 전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이가 점점점 나빠지면서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이슈로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게 지금 그동안 투자를 받아서 좋아했던 나라들조차도 지금 내부에서 특히 정권이 반중 정부로 바뀌면서 이 문제가 서서히 이제 커지니까 미국과 이제 유럽에서 지난 민주주의 동맹 그다음에 이쪽에서 아예 1대1로에 대응하는 그 B3W죠. 이제 Build Back Better World.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B3라는 게 BBB. 더 나은 Build Back Better World.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이런 거는 실은 ESG라고 하는 우리 환경, 사회적인 거버넌스 뭐 지배 이런 것과도 연결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이 엄청나게 바뀐 이 메가 트렌드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예. 환경과 사회적인 이슈, 그다음에 체제적인 얘기도 인권 이런 얘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하고 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갔죠. 예. 저희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 그 어떤 기업 보고 저 진짜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기업인데 투자해도 되냐 그러면은 선배들이 뭔 상관이냐고. 그렇지. 그렇죠?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덕이 밥 먹여주냐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게 단순히 기업이 도덕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도 ESG 평가를 받거든요. 예. 환경뿐만이 아니라 예.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그 거버넌스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기업은 지배구조잖아요. 이 예. 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국가의 거버넌스는 법치, 그죠? 예. 인권은 그쪽 예.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은, 예. 그죠? 이게 여러 가지가 개입이 되는데요. 이런 중국의 식으로 약한 골이네. 예. 그래서 지금 예. 미국이 실은 이제 그 동안은 아무것도 별로 안 했었는데 예. 이제는 아주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예. 압박을 하는 방식이 사용을 하는데 예. 그거는 이 화두인 거죠. 더 나은 사회를,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예. 그래서 제목 이름도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B3W가 1대1로에 이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응을 하겠다고 만든 겁니다. 그 네. 서방 세계들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들이 네. 그 개도국들한테 여태까지 중국에 의지했는데 중국에 의지 말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줄게 지금 이런 거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선언적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금은 어떻게 갖고 오고 예. 실제로 뭐 어떤 나라 어떻게 도와줄 건데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많은 자금들이 필요할 텐데 예. 지금 본인들도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미국이 예. 갈 길이 먼데 예. 어디 딴 나라 도와주고 이러면 미국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직은 선언적인 차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선언적인 거예요? 아직은 이번에 지난번 그 G7 정상회담에서 이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돈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돈도 40조 달러. 그러니까 그 40조 40조 달러 우리나라도 어떻게 할 건데. 4경 원이 넘는데. 예.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 이제 그 정도를 예. 이제 할 거다는 건데 예. 이게 예를 들어서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예. 마샬 플랜처럼 예. 그죠? 개도국들 도와주는 거. 그때 유럽이죠. 예. 유럽이 폐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상품을 팔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전과는 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저는 선언적인 의미로 보고요. 이 이후에 여러 이제 국제 기구들을 통해서 지역 기구들을 통하고 또 뭐 선진국들이 또 돈도 좀 어느 정도 내긴 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천천히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입니다. 아니 왜 중국의 1대1로는 네. 이미 진행이 막 지금 몇 년 동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 2,600개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 B3W라는 게 중국의 영향력이 그쪽 저개발 국가들한테 너무 커지니 서방 세계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가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한테 기대라. 우리가 대줄게라고 해서 이제 출발했다고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네. 중국이 이미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그냥 선언만 해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돈도 44경 원, 40조 달러면은 이거 다 누가 될 거며 미국이 혼자 다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일단 이거? 저는 그 40조 달러를 얘기하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고 예. 하지만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거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미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아니면 이미 그런 자금들이 쭉 투입이 되긴 했었거든요. 자가 그렇고 조건이 있습니다. 되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죠. 그런 조건들을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신흥국들이 중국이 했던 거는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실은 1대1로 나간 거예요. 예. 특히 미국이 대표적인 게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인데요.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한테 들이댔던 잣대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면적인 시장 경제로 바뀌고 예. 그 전에 관치 뭐 이런 거 다 없애야 되고. 그때 글로벌 스탠드도 맞추라고. 베이징 컨센서스는 그런 거 안 요구하지 않아요. 아. 너네 정치 체제 뭐 인권 갖춰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아. 그냥 지어줄게. 예. 병원 지어줄게. 병원 필요하지? 학교 필요하지? 교량 다리 필요하지? 그냥 지어줄게. 조건 없. 그냥 그런 조건 필요 없고. 예.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신흥국들을 그런 거 지어줄 때 예. 조건이 있습니다. 인권 수준 좀 높여야 되고요. 예. 이런 돈을 들어갔을 때 투명하게 뭘 해야 되고 예. 이제 까다로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신흥국들이 아직 제도적인 발전이 덜 됐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아마 문턱을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은 뭐 어차피 그런 시대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투자를 유도하고 체제도 좀 바꿔가면서 이쪽을 통해서 돈이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신흥국들도 ESG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요건들을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은 좀 더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저는 시간이 좀 걸려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 지금 차이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좀 궁금합니다. 네. 중국이 1대1로 가는 거는 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어쨌든 영향력을 넓히고 그런 저개발 제3세계 국가의 영향력을 좀 확대시키고 이런 돈이 안 되더라도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제 네. 지어주고 다리도 지어주고 항만도 지어주고 했을 텐데 서방 세계 국가들은 돈이 안 되면 그거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민간 기업들이 어쨌든 들어가야 될 텐데 네. 더군다나 40조 달러라면 4경 원이 들어가는 돈이 자선 사업을 해도 규모가 너무 큰데 그래서 40조 달러에 너무 집착하면은 아니 40조 달러 아니더라도 네. 돈이 돼야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 항만을 지어주면은 네. 그게 어떤 반반씩 스리랑카와 이익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돈이 만약 그 안 된다면은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 뭐 전면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코로나 이후에 신자유주의에 너무 폐허가 많이 나와가지고 국가 중심적으로 이제 경제 철학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케인주의적으로 예. 그죠. 그다음 또 다른 게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저 나라가 뭐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랑 관련이 없어라고 옛날에 돈만 벌면 돼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신자유주의의 그 효율성만 따지던 사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 보니까 저쪽에서 문제가 이렇게 전파가 되고 확산되고 그죠? 그래서 그 실은 그 동안도 이런 흐름들은 조금씩 점점 커져서 오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너무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 좋은 측면들이 막 컸기 때문에 이제 간과되어 있긴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뭐 그린피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실은 서양에서 성장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ESG라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우리가 막 비판도 많이 하는데 실은 자성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ESG라는 것도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예. 투자하는 데서 이미 한 20년, 30년 전부터 이거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죠? 좀 더 넓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 보험사, 운용사 이게 해보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한 예. 그죠? 또 이제 그 지배구조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의 장기 수익률이 훨씬 더 좋더라. 예. 그죠?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이 금융이 기여해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게 커진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옛날 생각으로 돈이 안 되더라도 돈이 조금 되더라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미중 간의 이데올로기 이제 패권의 싸움도 들어가서 미국이 좀 돈 좀 내겠죠. 그러면은 지켜봐야겠죠. 한국은 우리나라는 참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B3W. 우리는 1대1로도 그때 참여 어느 정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대1로에도 참여했어요? 그럼요. 그 프로젝트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저기 인프라 어. 저 중국 중심의 인프라 하는 예. 거기에도 일부 참여해서 왜냐하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하고 뭐 하겠다는 거는 의미도 있고 예. 시장도 좀 있고 하니까 예.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제가 지금은 좀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 중심에 뭘 하더라도 또 들어갈 겁니다. B3W에도. 네. 네.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들어갈 겁니다. 양쪽에 다 이렇게 예.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은 예.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 나중에는 예.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마 그 1대1로에 들어가는 그 1대1로라기보다는 예. 그 중국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신국 투자에 들어가는데 했던 제 이름이 지금 까먹었는데 그 무슨 저기 이니셔티브인가 그랬었는데 예. 거기에도 약간 발 담궜고요. 근데 실제로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참여는 했었어요. 그렇군요. 한다고 하긴 했었고 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국 빼고 전 세계가 실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1대1로에 1대1로의 그 프로젝트들 인프라 투자 중국 중심의 이제 개도국 투자.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할 때도 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아마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저희 그 코이카인가요? 예, 코이카 신흥국의 투자를 예.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원조 받고 등등 해서 이렇게 컸는데 예. 우리도 기여 또 많이 해드리는 게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결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중국이 1대1로 그 가는 걸 처음엔 미국이 뭐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몇 년 동안 방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서방 세계 우리 다 중국한테 저거 다 뺏기게 생겼으니 우리 다 뭉쳐 대항마를 만들자 한 거는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저개발 국가들한테 중국의 위안화를 갖다 기축시키려는 시도가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안화로 빌려주고 위안화로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예전에 달러가 확산된 것과 똑같은 방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국의 그 달러 체계가 달러 패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나서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나라들끼리 해도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데들끼리 해야지. 예. 그러니까 여기 메인 주변에서 그 몇몇 나라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중국만 한다. 예. 또 뭐 아프리카 나라들만 한다. 그 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규모가 작군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위안화 기축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이 조금씩 지금 이제 그 기운을 차리면서 코로나로부터 이제 뭐 백신 접종도 확산되고 하면서 기운을 차려가면서 바이든 정부든 누구든 미국 정부의 2020년대에 가장 중요한 대외적인 화두인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압박을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하죠. 트럼프처럼 요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자꾸 하죠. 그 보니까 저기 바이든은 그냥 이렇게 쭉 있고 밑에 실무자들한테 계속 권한을 줘서 추진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나올 거고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이번에 지금 선언했지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서 실무자들이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그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사람들이 뭐 그동안 별로 이런 말은 저기 80년대 쓰던 말들이죠. 민주주의. 근데 한 30년 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나왔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문제가 확산이 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쟁이 갈등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반도체와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 전쟁이라는 그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제 안보에 대한 문제, 대만에 대한 문제, 홍콩에 대한 문제, 위구르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전부 다 퍼져가고 또 중동에서도 부딪힐 거고. 자, 그런 차원에서의 일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그러니까 요 하나보다는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둘이 싸우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엄청난 지금 반도체 기술로 한번 붙었고 지금 뭐 인프라로도 지금 붙으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들로도 많이 그렇죠. 지금 서로 붙을 뭐 거라고요. 남중국해든 아니면 뭐 위구르 인권이든 대만 문제든 다시 홍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등등으로 이제 외교 싸움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앞으로 전개될 거니까
이제 좀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2019년까지는 저는 되게 나쁘게 봤고요. 예. 아마 작년 초까지도 해서 2020년 초까지 해서 그 미중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한 뷰를 한 4년 정도 갖고 있다가 작년 연말 올 초부터 그때 생각을 조금 바꾼 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흥미있는데 왜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는 이 냉전의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제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맨 지정학적인 거의 전진 기지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수출하고 하는데 실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여러 가지 페이버들도 있었고요. 자, 등등이 다른 그다음에 이제 실은 중국이나 이런 데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자, 그래서 2020년대 이후에 이 앞으로의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향후 10년, 20년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업 대 그 서양 기업, 서방 기업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 가서 그 역할들을 좀 해주는 게 좋을까요? 양쪽 다 하는 게 좋지 뭐. 근데 중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자기들 걸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방의 중요한 제조업 기지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9년, 20년까지 우리 경제 구조가 중국에 파는 것들 또 이제 산업 구조 연관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어차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지금 점점점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의존도가 줄여져야 되고 줄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오히려 이런 구도로 우리가 혜택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미중 갈등이 매크로 이슈였거든요. 이제는 매크로 이슈가 아닙니다. 마이크로 이슈예요. 기업들의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삼성이 자 중국에 투자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더 할까요? 아니면 좀씩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는 어떻게 될까요? LG는 우리 SK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아마 막 나오려고 하겠죠 또. 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더 들어가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지금 기업들이 이제 ESG와 함께 이 지정학적인 갈등을 그래서 뭐 커다란 차원의 이게 아니고 당장 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사실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기업들이라는 게 옛날에야 싼 인건비, 노동력을 위해서 들어갔지만은 요즘은 그런 것 보고 들어가는 기업들 없거든요. 이제는 거의 중국이란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는 중국 시장 보고 그 정도까지만 남아 있고요. 많이들 나왔죠. 근데 그것도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가장 심각한 기업들의 고민거리가 알겠습니다.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또 국제 정세 워낙 밝으시니까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인플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플레 그 책 쓰셨는데 많이 팔린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밥 한번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겠습니다. 자,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 그 미국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인플레 증거 없다, 인플레 안 온다 비슷한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근데 이분 얼마 전에 또 인플레 올 거라고 금리 올려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뭐 왜 이런 겁니까? 뭐 미국의 인플레가 일단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뭐 헷갈려요 요즘은. 그 인플레이션 또는 우리 디플레이션 뭐 얘기를 하죠.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거는 물가들이 막 빠르게 상승하는. 아마 우리가 한 뭐 3%, 4%, 5%, 6% 이렇게 막 올라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인플레에서 디플레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빠져요. 4%, 5%, 6% 가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5, 4, 3, 2, 1 이렇게. 요거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게 디플레이션. 그다음에 디플레이션에서 또 바로 인플레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플러스 1, 2, 3 이렇게 가는 것들을 리플레이션. 사계절처럼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예, 예.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실은 거의 완전히 마이너스, 우리는 마이너스까지 안 갔지만 그래도 어. 디플레이션 상태 되게 안 좋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작년 뭐 하반에서 올 초반 정도는 이제 리플레이션이라고 예. 조금씩 이제 사라지는. 지금은 이제 지표들이 이제 인플레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들어갔다고. 네, 뭐 4%, 5% 막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재무장관은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 그런 증거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예.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아까 그 사계절에 따른 예. 이렇게 사이클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예. 뭐 지금 이미 5% 나왔으니까요. 그렇지. 물가지 상승률이. 예. 예.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데요.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연구자들, 애널리스트들 또 뭐 이제 많이 유튜버 분들 막 얘기하시는 그 올해하고 내년 뭐 이런 거 있죠. 예. 요거는 단기 인플레이션입니다. 음. 연준이 보는 거 실은 단기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지금 다음 달 어떻게 될 거야? 그죠? 다음 달 금리, 예. 다음 달 인플레이션, 예. 또는 이게 올해 말 또는 내년 정도까지.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그루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40년 만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다, 막 이런 거 있죠. 예. 듣도 보도 못한 거 온다. 이거는 예. 장기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책은 실은 장기 인플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는 저희들이 맨날 리포트 쓰는 거고요. 예. 예, 어제 FOMC에서 뭐라 그랬고 뭐 이거. 예. 근데 단기는 실은 장기 예측을 잘 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돈이 이렇게 풀었는데 엄청난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공부를 조금 잘못하셔가지고 예. 인플레 하면은 항상 초인플레이션 생각해요. 나쁜 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 또 뭐 옛날에 빵한 개 1억씩 하는 거. 20년에 바이마르 공화국. 예예. 독일. 인플레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예. 인플레 하면은 초인플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 있는 모든 인플레이션을 조사해서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금속 화폐 때는 이런 게 있었고 예. 옛날에 금은으로 했을 때 금은동 종이 화폐가 등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바뀌었고 예. 중앙은행이 등장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어떻게 싸웠고 그다음에 미국의 한 12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장기를 예측을 할 때는 예. 지금 당장 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복 소비 또 작년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기저효과로. 그렇죠. 자, 이게 아니고 그 좀 커다란 역사적인 커다란 긴 측면에서 예. 인플레이션이 지난 120년 동안 미국에 어떤 의미였는가? 어떤 의미였어요? 나쁜 의미였겠지. 좋은 의미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난 120년 동안에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1862년부터 예. 1965년까지 100년 동안은 미국은 전쟁 1, 2차 세계대전 빼놓고는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냥 밋밋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전쟁 때나 나오는 거야.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야. 이게 상식이었어요. 예. 그게 상식이 깨진 게 1965년에서 80년입니다. 우리 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오일 쇼크와 70년대 엄청나게 물가 오르고 뭐 금리도 그래서 볼커가 나중에 한 20%씩 오르고 이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뒤로는 80년 이후로는 다시 물가가 안정을 찾고 오면서 다시 70년대 같은 상황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40년 동안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가 쭉 내려온 배경에는 신자유주의가 있었거든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게? 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5년에서 80년의 인플레이션이 이게 제가 예외적인 특이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100년 역사, 그전 100년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1965년에서 80년간, 15년간의 이 특이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정책 실패로 봅니다. 정책 실패. 네, 어떤 정책을 썼길래? 정부가 1929년까지는 이제 자유방임주의였죠. 시장 마음대로. 그러다가 대공황이 왔죠. 1930년에 루즈벨트부터 해서 케인지안 정책의 국가 주도의
케인즈주의가 쭉 이어졌었죠. 맞습니다. 예. 초반에 자 이렇게 하려다가 잘 안 되다가 이제 예. 2차 세계대전을 맞아서 회복이 되게 되죠. 예. 그때가 그때까지는 이제 압축 성장의 시대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실은 괜찮았고요. 예. 좋은 어떤 성과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50년을 넘어서 60년대 들어서 예. 특히 케네디 또 존슨 예. 위대한 사회. 예. 자 우리 돈도 있는데 예. 자 위대한 사회를 만들자. 음. 그리고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이제 쓰게 되고요. 예. 베트남 전쟁. 예. 자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 전에 쓰지 않았던 돈들을 이제 마구 뿜어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 동안의 100년 미국은 그냥 무리하게 통화를 확대하지도 않았고 전쟁이나 이런 특별한 데 빼놓고는 예. 어느 정도 다 규율을 맞춰가면서 썼었는데 예. 이제부터는 위대한 사회와 자 남의 저기 베트남 전쟁 이게 실은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냉전 예. 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정부가 만능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구했던 게 뭐냐면 완전 고용이에요. 아, 예. 고용이 중요하지. 예.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 별로 안 중요해. 이게 65에서 70, 80년대까지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든 대인플레이션을 만든 원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고 하죠. 잠깐 필립스 커브 들어가기 전에 네. 그 고용이라는 게 중요하다. 고용이 되면은 인플레 물가 오르는 거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게 어쨌든 고용이 많이 되면은 임금이 올라가니까 네. 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네. 고용이 이렇게 되는데 물가 좀 이 정도 올라가면 어때? 그게 괜찮은 정도야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네, 근데 생각했다는 거죠. 그거를 무리하게 좀 추구했다는 것들인데 무리하게.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그 6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제 닉슨으로 바뀌고 막 이럴 때도 우리는 모두 케인지아냐 하면서 무리하게 이제 그 완전 고용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때 60년 후반부터 물가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든가 뭘 쥐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자꾸 실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는 100년 동안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케인지안에 따르면 모두가 케인지안이었기 때문에 그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판을 친 것처럼 그때는 케인지안이 판을 치면서 정부가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케인지언이라는 게 케인즈가 경제학자가 국가 주도의 공적인 그런 어떤 이 경제 정책 이걸 위주로 펴신 분이죠. 수요 쪽을 이제 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를 만드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그 이제 뉴질랜드 경제학자, 영국에 와 있는 경제학자가 이제 50년대쯤에 이제 발견한 건데요. 그 실업률하고 물가가 이게 반대더라. 그래서 그 고용이 이제 좋아지면은 물가가 오르고 반대가 또 이제 고용이 나빠지면 물가가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었는데요. 별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당연한 건데 지금 인플레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고용이 중요하다. 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리고 50년, 60년, 70년대로 가면 갈수록 실은 미국이 위상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나중에 금태환 정지하게 되면서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되기도 하면서 70년대 심각한 정치 경제 혼란기로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무리한 그래서 연준한테도 금리 올리지 마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실은 거기서 총체적인 정책 실패가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80년에 볼커 의장부터 연준 의장을 알고 계시죠. 금리를 팍 올려서 위대한. 그다음에 그린스펀, 버냉키 이렇게 아시는데요. 그 전에 연준 의장은 어땠을까요? 바로 최악의 연준 의장 아서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0년대 닉슨이 시킨 대로 했던 아바타. 연준 이사들한테도 자꾸 금리 올리지 말라 그러냐고. 독립된 기관인데 독립되지 못했구만. 그렇죠. 그래서 자, 이 60년, 70년대는 그래서 무리한 국가 중심의 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가가 만능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난 100년의 데이터는 의미가 별로 없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낳았고 거기서 달러의
그 위상이 흔들려 버리면서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엎친 데 덮쳤고요. 예. 오일 쇼크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오일 패권을 놓치게 되고, 그렇죠? 1차, 2차.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향후 예측을 할 때 봐야 되는 게요. 단순히 요 평상시에는 연준이 독립성이 있고 정부의 말을 잘 들어요. 들은 게 아니라 정부랑 이제 거리를 두기도 하고 합니다. 예. 그런데 70년대를 보니까 위기 시에는 이게 무지하게 이게 아주 휘몰아치면서 예. 연준은 결국 그 뭐랄까 정부의 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성은 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결국 정치적이더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더라. 근데 지금 다시 그래서 이제 80년부터 신자유주의로 가면서 효율성이 중요해지고 그죠? 시장에 맞춰라. 비용 절감이 중요해지니까 모든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소비에트 동유럽 붕괴하면서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들어왔고 시장도 만들어지고 저기 싼 공장으로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갈 수 있었고 하니까 이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과들이 한 40년 동안 컸는데 지금 다시 시장에서 국가로 가려고 하잖아요. 엄청난 큰 정부가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옛날로. 부담감이라는 게 인플레에 대한 그렇죠. 부담감이 그렇죠. 국가 정책 실패를 통한 그러면은 부담감들. 센터장님 그 지금 그 말씀은 과거에 그 미국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케인즈주의 국가 주도의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이게 그 부작용으로 뭐 부작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터져버렸다. 이렇게 지금 그 중요한 원인 중에 제가 아니라 이제 그 학계에서 가장 논의되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정책 실패. 그러니까 정책 실패라는 게 그 케인즈주의의 정책을 과도한. 그러니까 인플레를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완전공도 추구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무리하게 추구하다가 인플레를 무시하고 이제 물가 상승률 무시하고 고용만 이거 완전 고용만 추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오일 쇼크, 그다음에 달러 약화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그다음에 정책 다시 이제 임금 통제 실패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70년대가 아주 특이한 인플레였다는 건데 그게 40년 동안은 반대로 가면서 쭉 내려왔는데 다시 국가 중심에 가다 보니까 이것도 나오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부담감과 의문들이 나오는 거죠. 두려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신자유주의 시장 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뭐 40년 만에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책에 보시면 그렇게까지 안 간다. 왜? 샤워기를 우리가 샤워실의 바보라고 하는데요. 샤워실 안에 샤워실의 바보. 왜냐하면 뜨거운 물 틀어요. 100% 틀으면 뜨거워하죠. 그렇지. 차가운 물 틉니다. 차가워. 이게 극단적인 정부 정책, 큰 정부, 극단적인 시장. 그러면 다시 다음번에 갈 때 또 100% 뜨거 하겠어요? 아니지. 아니요, 한 60-70%. 그죠? 그러면서 맞춰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고. 하지만 이게 자칫 실패하면 정책 실패하게 되면은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ESG. 오늘 ESG 여러 번 말씀하시네요.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하면은 싸다고 먹으면 안 돼요. 환경 보존이 잘 된 그런 제품이냐. 그다음에 소셜과 아프리카에서 누구 인권 착취해서 만든 거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커피도 그렇고 돈 더 주고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비용을 올리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다 이게 지금 40년간 다른 그전처럼 고려. 그다음에 미중 간에 이제 그전에 미소 간의 냉전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데 가는 투자를 못 했잖아요. 90년 전까지. 그렇죠. 근데 90년 이후는 싼데. 근데 지금은 미중 뭐 이런 걸 보니까 가장 최적화가 아니고요. 이제는 차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비용을 높이는 작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2020년대 비용을 높이는 작업과 계속해서 기술 혁신이나 뭐 아마존 효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낮추는 효과들이 지금 상쇄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0년대는 2010년대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높은 이런 인플레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오니 많이 또 미국의 금리를 올리니 많이 이걸 좀 걱정하는 거는 네. 사실 뭐 미국 그냥 그 거기서 하는 자기들끼리 하면 뭐 우리 상관할 거 없죠. 그런데 네. 과거에도 보면은 2013년도 뭐 이때 어쨌든 이렇게 돈 풀다가 네. 갑자기 페이퍼링. 그냥 줄여버리는 바람에 다른 신흥국들이 뭐 주가 폭락하고 통화가치 네. 폭락하고 막 그런 그 이 유탄을 맞았잖아요. 지금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요? 완전히 사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유탄 맞을 네. 걱정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엔 그게 예. 그 이제 그때 아마 애널리스트 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그럴 것 네. 같은데 2008년 그러니까 2013년 테이퍼링 언급으로 예. 신흥국이 폭락하기 시작됐거든요. 예. 그런데 2008년에는 예. 선진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미국과 유럽이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2011, 12까지도 미국과 유럽은 되게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양적 완으로 돈을 풀었는데 미국이나 유럽으로 간 게 아니고 예. 그때 신흥국이 견조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이 괜찮았기 때문에 돈이 엄청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브라질, 뭐 인도, 중국이 괜찮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입도 했어요. 예.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이 막 들어가니까 환율이 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나라가 통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잘 안 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수입은 많이 하게 되죠. 싸죠. 괜찮다고 수입 하니까. 싸지니까. 예.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적자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가 돼서 다시 외환 유동성 문제 생기는 것 아냐라고 했던 나라가 프레자일 5, 취약한 5개. 기억나시죠? 그 취약한 5개가 경상수지였었어요. 예. 그런데 다시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문제가 터졌는데 예. 선진국은 꽤 괜찮아요. 미국과 유럽과 신흥국 죄송합니다. 신흥국이 지금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백신 접종도 지금 선진국은 거의 많이 맞았지만 예. 신흥국은 거의 내년 중반이나 말 가야지 좀 돼요. 예. 그래서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신흥국으로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상황도 안 좋고 수입은 못 해요. 예. 그다음에 환율이 절하됐었으니까 수출은 그나마 됩니다. 원자재도 회복되니까 예. 경상수지 적자 폭이 되게 낮아요. 예. 플러스기도 하고. 그러면 아까 프레자일 5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요번에 테이퍼링 때는 어느 정도 충격은 있을 것 같은데 예.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갔나를 보셔야 돼요. 어디로 뭐가 갔나? 제일 버블이었었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죠. 가상화폐로 돈이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규제도 있지만 테이퍼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흔들리는 게 있는 거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버블이 어디로 갔나 보시면 몇 군데가 지금 걱정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채권들 보면은 포르투갈, 그리스가 한 1, 2%밖에 안 돼요. 금리가. 예. 아유, 그 나라들이 무슨 1, 2%. 그래서 아마 하반기 금리 오르게 되면은 많이 터질 거예요. 또 뭐 위험하다는 얘기 나오긴 하겠죠. 예.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금리는 많이 또 올라가게 되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슈가 또 되긴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취약한 나라들은 아까 그 중국에 돈이 많이 빌렸던 신흥국들 중에 프론티어 같은 나라가 되겠죠. 예. 큰 신흥국은 이미 준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좀 흔들리는 정도. 우리도 좀 흔들리는 정도.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성장주 중에 그 실적이 담보 안 되는 너무 기대감으로만 갔던 데들은 조금 터질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지난 한 1년 반 동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중에서 뭐가 조금 그 뒷받침이 안 되는 펀더멘털 뒷받침이 안 되는 데들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번 테이퍼링 이슈는 지난 2013년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어디서 터졌고 돈이 어디로 들어갔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어떻게 변했고 이것들을 잘 연구해 보시면 이번에 이 흐름에 따라서 좋은 투자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그거 한번 좀 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투자 기회가 된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어떤 신흥국이나 어떤 그게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면 이거는 조금 너무 오버한 건데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내년 올해 말 신흥국 테이퍼링 이슈 이게 있지만 내년쯤에는 또 그런 나라들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환종 NH투자증권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